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1과목이죠. 1과목 첫 번째 챕터입니다. 굉장히 좀 상식적이고 난이도가 낮으면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빅데이터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본 이후에 어떤 관련 기술들,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라는 것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려서 굉장한 유행을 하고 있죠. 네, 굉장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 분야죠. 제조 분야인데요. 전체 생산 과정의 최적화라는 키워드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들이 AI나 로봇, 생명과학과 같은 이런 분야들입니다. AI, 로봇, 생명과학. 자, 이 기술들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빅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AI나 로봇, 생명과학 등의 최근 현대 유행하고 있는 기술들의 백그라운드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막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삼성, 지멘스, GE 이런 제조 회사들이 제조 생산 공정에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이미 모든 생산 공정은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고객에게 제품을 딜리버리한 이후에 고객의 어떤 제품 사용 시에 뭐 이상 징후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애프터 서비스가 아닌 비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의 등장과 함께 데이터의 개념들의 어떤 변천사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정형 수치 자료 이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전후로 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자, 이 시점에 뭐가 있었나요? 이 시점에 소셜 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죠. 네, 스마트폰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이터의 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IoT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말은 큰 데이터라는 정도로 의미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큰 데이터라는 것은 매우 애매하잖아요. 100테라 혹은 1페타 혹은 뭐 그 이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게 더 크냐, 어느 정도 되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냐라는 어떤 기준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용량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빅데이터라는 명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사형으로 바뀌었고요. 이 명사형 빅데이터는 네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용량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생성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데이터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자, 2015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크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훌륭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빅데이터라는 걸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2015년도 전후에서 굉장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자, 지금은 그런 고민거리들이 많이 해결이 됐죠.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AI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로봇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다양한 활용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데이터의 정의 및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뭔가요? 데이터라는 것은 현실 세계로부터 관찰되거나 측정되어서 수집된 사실 또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속성을 숫자나 문자, 기호 등으로 표현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존재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요. 당위적인 의미에서는 추론이나 예측이나 전망, 추정을 위한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추론, 예측, 전망, 추정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봤을 때 이런 당위적인 특성이 향후에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DIKW 파라미터라는 이런 파라미터 들어보셨죠? 데이터의 가치 창출 피라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DIKW 피라미드는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데이터라는 것은 가공되기 전에 원시적인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의 가공 및 처리를 통해서 도출된 어떤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구조화를 통해 도출되는 고유의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고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축적되면서 아이디어가 결합되면서 어떤 생성되는 창의적 산물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 DIKW 피라미드는 간혹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빅데이터의 정의 및 특징입니다. 정의 한번 볼까요?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내린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빅데이터 경영을 바꾸다라는 책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통 수십에서 수천 테라바이트 정도의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또 포함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생성, 유통, 소비가 몇 초에서 몇 시간 단위로 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리와 분석이 매우 어려운 데이터 집합,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았는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볼륨입니다. 첫 번째, 용량이죠. 두 번째는 버라이어티,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어떤 사용자들이 남기는 글들, 텍스트 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영상 데이터, 그죠? 이미지, 영상, 텍스트 데이터, 거기에다 더하기 일반적인 DBMS에 들어가 있는 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매우 다양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벨로시티입니다. 벨로시티는 실시간성을 의미합니다. 페이스북에 혹은 인스타그램에 혹은 유튜브에 데이터가 계속 생성되잖아요. 그죠? 실시간성입니다. 계속 생성이 되죠. 자,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기 해서 value라는 키워드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가 풍부한 이 빅데이터를 그냥 냅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를 모아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큰 value를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정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가치가 없으나 모이면 가치가 있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특징이 있죠.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방식으로는 관리와 분석이 매우 어려운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 기술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우리가 정의할 때 협의로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어떤 셋,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광의적인 의미로 봐서는 데이터 관리 분석 인력과 조직, 그리고 관리 분석 기술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데이터 환경 자체가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변화를 했죠. 과거에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이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다룰 때 사전 처리나 표본 조사나 품질이나 인과관계, 자,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즉 통계적인 기법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하는 아키텍처와 기술이 매우 발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 처리, 전수조사, 데이터의 양, 상관관계,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통계적 표본 조사를 했다면 지금은 전수조사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변화가, 데이터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 분석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 유행을 얻고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것만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통계, 패턴 인식,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들도 여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머신러닝만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도 공부하고요. 데이터베이스도 공부하고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 뭐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가치인데요. 가치. 빅데이터는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회,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현장의 어떤 문제들을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찾아낼 수가 있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이슈 분석이나 최적화 활동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여러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다양한 데이터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 감지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상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도 제거 가능하고, 이제 생산성이나 어떤 그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들도 가능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치 있는 활동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화를 하고 지능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시적인 분석 업무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빅데이터가 어떤 가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폐해도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 훼손의 원칙. 세 번째, 데이터 오용.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 나오기 좀 쉽겠죠. 빅데이터의 폐해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사생활. 개인정보 이슈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집이나 활용된 개인정보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익명화 기술을 적용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의제에서 책임제로 변경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책임제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훼손의 원칙은요. 예측 알고리즘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존의 이제 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보강하는 부분이고요. 예측에 의해서 불이익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범죄자를 소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실제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예측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오용인데요. 잘못된 분석 결과에 의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알고리즘이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분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 자체가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주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책임훼손의 원칙, 데이터 오용,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산업과 분석 인사이트인데요. 데이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통찰력 있는 분석 인사이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분석 인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만약에 한다면 비즈니스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 인사이트죠.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자,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 자체가 가지는 어떤 영향도가 제대로 비즈니스 인사이트 효과를 내려면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개념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분야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분석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어떤 포괄적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분야는 IT,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분석 이런 부분들을 포괄을 합니다. 자, IT 굉장히 영역이 넓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영역이 넓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팅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분야에 정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나오죠. IT 기술, 알고리즘, 프로세스, 시스템, 통계 분석, 데이터 처리 기술,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자,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혼자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조직이 중요한 거죠. 예, 조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우리가 업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분석 업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획, 기술 검토, 도입 조직,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잘 운영하려면 분석 거버넌스라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 분석 거버넌스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거버넌스 체계는 관리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관리 체계라는 것은 몇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룰이고요. 두 번째가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조직이죠. 조직. 거버넌스 체계니까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리 체계를 수립하면서 우리 회사에다가 분석 업무를 도입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의 분석 업무를 무턱대고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석 준비도나 성숙도를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매트릭스를 4분면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준비도고요. Y축은 성숙도입니다. 준비도와 성숙도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도가 낮고 성숙도가 낮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분석 업무를 도입할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분석 업무 준비도가 높고 그리고 성숙도는 낮다. 그러면 이제 도입형의 분석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준비도가 낮은데 성숙도는 높다. 그러면 정착형이고요. 준비도도 높고 성숙도도 높다. 그러면 이제 확산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분석 조직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분석 조직은 종종 문제에 나옵니다. 자, 종종 문제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분석 조직의 구조는 집중 구조, 기능 구조, 분산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집중 구조라는 것은 상위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기능 부서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능 부서입니다. 기능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각 기능 부서에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전담 조직은 전사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 전문가들은 기능 부서에 소속돼 있을 경우 기능 부서에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본인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 구조입니다. 기능 구조는 각 기능 부서의 분석 조직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게 기능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구조입니다. 분산 구조는 분석 전담 조직에서 각 기능 부서로 이렇게 인력을 파견합니다. 자, 이렇게 파견해서 분산화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분산 구조입니다. 자, 어떤 조직 구조가 좋을지는 조금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조직별로 조금씩 성숙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집중 구조를 적용하는 조직도 생길 거고요. 기능 구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분석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분석 조직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은 전사 차원에서 조직 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어떤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정책이나 지침을 만들어내는 것을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의 표준화, 운영 조직 및 관리 체계의 표준화를 지향을 하고요. 데이터 생성이나 활용할 때, 어떤 행동할 때 어떤 표준화를 시켜서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DB 모델링이라는 걸 할 때, 전자사업부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사업부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전자에서는 가전이 있고요. 세탁기가 있고 뭐 에어컨이 있다고 이렇게 쳐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이제 정보 시스템이 한 1000개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1000개씩 있다 보니까 데이터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라는 이런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된다면 고객 데이터죠. 자, 이런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면 가전에서는 0, 1로 표시를 하는데 세탁기에서는 MF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데이터 코드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할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시켜서 활용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준화하려면 우리가 마스터 데이터나 메타데이터, 데이터 사전과 같은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최종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정의 봤었죠. 한 건 한 건은 가치가 없으나 모아서 분석하면 매우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얘기할 때는 특징을 빠뜨리면 안 되겠죠. 볼륨, variety, velocity 더하기 value. 그리고 DIKW 피라미드, 데이터, information, knowledge, wisdom. 자, 요건 사례를 곁들여 가지고 익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 준비형, 도입형, 정착형, 확산형. 준비도가 낮고 성숙도도 낮을 땐 준비형이고, 준비도도 높고 성숙도도 높을 때는 확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준비도와 성숙도는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컨설팅의 영역이 되겠죠. 준비도와 성숙도를 조사할 수 있는 어떤 템플릿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 집중형, 기능형, 분산형이 있다는 거. 자,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